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계산 문제를 볼게요. 계산 문제, 제가 다루지 않았던 거, 계산 문제를 두 개를 풀 겁니다. 하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계산 문제,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에서 아주 표준적인, 아주 좋은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 문제 보시죠. 첫 번째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취득가액을 물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요, 아주 쉽기 때문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취득가액을 묻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요, 자 먼저 부담부 증여는 다들 아시죠? 예, 부담부 증여. 자 부담이라는 것은 채무죠. 채무가 부는 붙어 있다 이 말이죠. 붙어 있는 증여다. 증여를 하긴 하는데, 야, 이 물건에는 3억의 은행 담보대출이 붙어 있어. 이걸 갖다가 너한테 통으로 넘길게. 너 채무도 너가 가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 부분은 양도고, 그리고 증여 부분은 증여. 이렇게 해가지고 요 양도, 저 채무에 해당하는 요 금액은 증여자가 내야 되고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당연히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세금이 붙어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시가 10억짜리를 갖다가 증여를 합니다. 아빠가 딸에게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이 은행 담보대출입니다. 또는 임대보증금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입니다. 이건 양도소득세를 아빠가 계산해서 내야 되고, 나머지 6억 부분은 증여세, 딸이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요 사억은요, 당연히 유상양도입니다. 자, 왜냐면요, 이 사억은 원래 아빠가 은행한테 갚아야 되죠. 그런데 아빠가 증여를 하면서 빚은 너가 갚아 하면서 채무를 갖다가 아예 해방이 돼버렸죠. 따라서 이 사억은 딸이 자기 주머니에서 은행한테 갚아야 되죠. 따라서 이건 채무를 갖다가 유상으로 넘긴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는 양도다. 이걸 기계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채무가 양도냐 증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채무 양도, 채양 바로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요 사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빠가 내야 되는데, 양도가액은 얼마고 취득가액은 얼마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 10억짜리인데 은행 담보대출이 4억이 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캐치해야 되는 거는 아빠의 증여자의 원래 이 집의 원래 취득가를 제가 A라고 볼게요. 원래 취득가를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무조건 시험에서 주어집니다. 시험에서 증여자는 언제 3억 주고 샀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은요,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를 들고 옵니다. A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액입니다. 자, 이 4억이 지금 양도소득세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채무니까. 그런데 취득가액도 전체 증여가액, 전체 10억 증여가액 중에서 이 채무가 4억이니까 40%가 이 전체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가 원래 취득한 취득가도 40%만큼만 달라낸다, 이 뜻입니다. 40%만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양도가액은 너무 쉽습니다. 자, 시가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액인데요. 증여가액은 10억이죠.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법에서 시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는요, 평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매매 사례가액 아니면 감정가, 그 두 중 하나예요. 따라서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시가나 증여가액이나 거의 똑같아요. 특수한 경우 빼고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10억 곱하기 10억분의 4억이니까 결국 채무액입니다. 요 채무, 요게 양도가액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다루지가 않습니다. 취득가액만 요 금액이 틀어지기 때문에 요걸 시험 문제에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캐치를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 갑이 아래의 국내 소재의 상업용 건물입니다. 예,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정했다. 뭐 특수관계인이든 아니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을이 자 갑의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했다. 그렇죠. 인수를 해야 양도담보가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죠.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상업용 건물. 자, 취득가액을 묻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자, 갑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캐치해야 되는 거는요. A를 찾아야 됩니다. A. 거주자 갑의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를 찾아야 되죠. 자, 얼마입니까? 취득가액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8천만 원이죠. 자, 우리가 취득가액은요. 무조건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걸 써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실지 거래가액을 모를 때는 사감 환기, 그렇죠? 사감 선생이 환기하러 왔네.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실지 거래가액이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이 A입니다. 취득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증여 재산 가액이 나와야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이게 A고, 자, 증여의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감정가로 했네요. 이건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을 잘 했습니다. 5억이죠. 이게 바로 시가입니다. 시가이자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5억짜리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는 뭡니까? 이게 분모고요. 그럼 분자는 채무가 와야 되겠죠? 얼마입니까? 차입금이 있네. 차입금 1억이 있네요. 자, 그럼 이게 분자죠? 그럼 A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하면은 취득가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채권 최고액 1억 2천, 쓸데없는 현혹자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현혹자료, 실제 차입금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그러니까 요걸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가는 그냥 채무액 1억이에요.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1억이고 이제 채무액을 계산해야죠. A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 5억분의 1억이네요. 그죠? 쉽죠? 자, 이렇게 되죠. 시가 5억짜리인데 채무가 1억이다. 그럼 요 1억에 대한 양도가는 그대로 1억이고 취득가를 A로 두고 증여가액분의 채무액. 자, 계산합시다. 자, 8천만 원이죠. 취득가액 8천만 원. 8천만 원 곱하기 요거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얼마짜리를 증여했냐? 5억짜리죠. 5억분의 채무 1억 하면 1,600만 원. 어휴, 그죠? 자, 이 문제는요. 아는 사람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은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도가액보다는 요 취득가액 요거 계산하는 방식을 요 한 문제만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보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 풀지 마세요. 다른 문제 풀지 마세요. 이 문제만 마르고 닳도록 풀고 우리가 주어진 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 있잖아요. 얘는 현혹 자료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계산 문제는요.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재료를 제일 먼저 착착착 체크하는데 취득가액은 A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재산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입금을 찾고 이 세 가지만 딱 찾으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요. 이제 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말 문제. 자, 갑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X 토지를 샀네요. 1억에 샀습니다. 23년 배우자 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X 토지에는 갑의 금융기관 차입금, 자 5천만 원 부채가 있네요. 채무가 있네요. 자, 저당권입니다. 을이 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연히 을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안 하면요, 이거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100% 증여가 돼버리니까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죠. 자, 어쨌든 부담부 증여는 완벽하게 성립이 됐습니다. 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즉 시가는 각각 2억이다. 증여가액과 상증세법상 평가, 즉 시가도 똑같다 이 말이죠. 예, 같을 수밖에 없죠. 예. 자, 이제 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시가 1억에 샀습니다. 시가 1억에 샀습니다. 갑이 그럼 우리가 갑의 취득가를 계산을 할 때 그렇죠. 이게 A입니다. A. 자, 그다음에 채무가 5천만 원 있고요. 시가가 2억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를 계산할 때는 A 곱하기 분모분의 분자 바로 나오네요. 양도가액은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양도가액입니다. 자, 1번 보시죠.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1번부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나왔습니다. 1번부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입니다. 수증자에게, 즉 누굽니까?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는데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이다. 추정되는 채무액이다. 이건 채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겁니다. 아주 깊숙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몰라도 된다고 봐요, 저는. 자, 부부입니다. 남편이 이 배우자한테 양도 부담부 증여를 했네요.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일단 양도를 했다면, 아니 부담부 증여가 아니고 기본적인 양도입니다. 자, 양도를 했으면은 일단은요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아니 배우자끼리 무슨 자산을 사고 파니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이렇게 증여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입증되면 이때는 비로소 양도로 봐줍니다. 즉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삽니다. 처분 재산이 있다, 빚이 있더라, 그죠? 이걸 살 때 은행에 빚을 내고 담보를 잡아가지고 이제 샀다. 아니면 상속 증여재산 등이 있다. 이렇게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 이제 양도로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요 의심을 합니다. 양도를 했다, 배우자끼리 야 그거 양도 아니야, 증여야, 이렇게 돼버리면 부담부 증여를 했다 치더라도 그때 양도 파트는 이제 날아가는 거죠. 채무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100%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때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 이게 방금 말씀드린 양도가 아니라 100% 증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그 채무는 당연히 제외해야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100% 증여로 보기 때문에 양도 파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복잡한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자,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오케이, 맞는 말.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다.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걸 지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이걸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가 2억짜리입니다. 그런데 5천 담보대출이 있네요. 그랬을 때 양도가액은 5천입니다. 보면 똑같아. 왜? 상증세법상 평가한 시가나 증여가액이나 다 2억 똑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액이니까 5천만 원, 이거는 볼 필요도 없고, 여기 중요하죠. 자, 갑이 원래 취득가가 1억이죠. 1억 곱하기 증여가액 2억분의 채무 5천이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죠.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옵니까? 2,500. 양도가액은 5천만 원. 자, 됩니까? 2,500. 오케이. 2,500만 원. 양도가액 5천만 원. 오케이. 맞죠? 자, 그런데 5번. 갑이 X 토지와 증여가액 2억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 자산을 함께 을에게 부담부 증여나 있다. X 토지를 증여하면서 X 토지는 부담부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자산을 하나 같이 증여를 했네요. 세트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거, 벤츠, 벤틀리 이런 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걸 줬을 때는 증여세만 나오죠. 자, 그랬을 때는 자, 을이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 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이 지문은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2억짜리인데 채무가 5천이는 요걸 일단 정의하고요. 요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동차 벤틀리를 양도했는데 이게 1억짜리인데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이걸 같이 정의하면요. 자, 이 채무, 총 채무액은요. 5천 곱하기 총 증여자산가액 2억, 3억이죠. 3억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2억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실무적으로도 깊숙이 들어간 내용인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이 맞출 수 있을까? 5번 아니면은 그죠? 5번 아니면 1번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왜? 2, 3, 4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1번 아니면 5번인데 1번도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요. 1번 지문, 5번 지문 이 두 개 다 일단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5번 이 지문은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아예 찢어버리세요. 그죠? 매직펜으로 그냥 싹 끄세요. 이거 출제됐다고 해서 다음 해에 또 나온다 보장 없어요. 이거는 너무 오버한 문제고 이 문제는요. 수험생들한테 야 니네들 이거 맞춰야 된다라고 출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무조건 틀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지문 1번도 헷갈리는 지문인데 이거보다는 조금 나아요. 좀 나은데 이런 문제는 보지 마시고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1번, 5번 지문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볼게요. 계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한반복.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는 무한반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부담부 정리 아니에요. 일반 양도입니다. 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소재 등기 토지입니다. 보유기간 1년 6개월. 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을 묻고 있습니다. 자, 과세표준을 묻고 있다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뭘 떠올려야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까지도 해야 된다. 이거 첫 번째 떠올려야 되고요. 과세표준을 딱 물었을 때 일단은요. 양도가액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양도가액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양도가액 어디 있습니까?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1억 2,500이 되어 있네요. 그죠?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양도가액입니다. 그러면 양도시 기준시가 1억, 그리고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 원. 요거는요. 취득가액을 모를 때 환산 취득가액 구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9천만 원. 어이구, 이거는 자, 양도 취득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요 두 개는요. 현혹 자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료입니다. 수험생들을 갖다가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 1억 2,500에서 취득가 9천만 원 빼면은 양도 차익이죠. 그런데 요 밑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는 200만 원 있네. 요거는 이제 필요경비를 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억 2,500에서 9천만 원 하고 200만 원 빼면은 양도 차익이 계산되죠. 그런데 자, 요거 등기된 토지인데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다. 여기에서도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무조건 3년 이상 보유. 1년 6개월 보유니까 장특공제는 X 안 됩니다. 자, 등기됐죠. 등기에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죠? 그렇죠.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런데 장특공제는 여기서 나가리. 그러면 기본공제만 적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지문을 보고 문제 푸는 순서 과세표준을 물었으면 제일 먼저 양도가액을 구한다. 그리고 취득가액을 구한다. 양도가액 중에서도 이게 실거래가가 있으면 땡큐 그대로 쓰면 되고 실거래가가 없으면 사감환기. 사감 선생이 환기하러 왔네 해서 환을 뺀 사감기 순으로 정하면 되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땡큐 없으면 사감환기. 기숙사 사감 선생이 창문을 환기하러 왔습니다. 이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 이 순서대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실거래가액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은 1억 2,500, 취득가액은 9,000, 필요경비 200, 양도차익은 3,300.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됩니까? 3년 이상 보유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나가리 안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에서 자 얼마입니까? 3,300이 양도소득금액.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 미등기 자산인가 확인하셔야 되죠. 등기 자산이죠. 그럼 250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죠. 3,050만 원. 3,050만 원. 자, 무한 반복입니다. 이 문제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자,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많네. 자, 이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특공제까지도 알아야 되고 기본공제 알아야 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도 비용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저는 그럽니다. 계산 문제는요.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계산 문제를 총 한 5, 6, 10개 미만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만 보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들어갑니다. 저도요, 이 세무사 시험을 공부할 때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원성이 자자하죠. 이 망할 놈 출제위원 때려 죽일 놈 하죠. 어떤 데는 소송도 들어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소송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위원이 한번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쉽게 냅니다. 대신에 다른 과목을 이제 어렵게 내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세무사 시험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회계 과목이 있습니다. 회계. 기본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문제들이 예제가 실려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고급 서적, 한 단계 더 어려운 거 심화반, 그런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 문제집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1, 2, 3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보통 공부를 합니다만은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보면요, 이 1, 2, 3 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빠따로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한 중하위권이면서 합격하는 사람들은요, 기본 서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하고 기본적인 예제만 무한 반복한 사람이 오히려 더 합격을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말이죠. 기본서는 그래 대충 됐고 오케이. 요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이거는 패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도 제대로 안 돼, 어려운 문제도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시험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이걸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딱 나왔다 시험장에서 그러면요 한 30초 안에 이 문제를 완벽히 파악해야 됩니다. 자 보자. 뭘 묻고 있지? 과세 표준이네. 그러면 양도가액이 뭐지? 오케이. 취득가액 오케이. 필요경비 오케이.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겠네. 그리고 등기가 됐네. 그런데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네. 그러면은 장특공제는 안 되고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 파악하는데 30초 안에 파악이 돼야 됩니다. 30초 안에 이게 쫙 머릿속에서 계산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30초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장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30초 동안 이 문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기준시가 이거를 써야 되나? 그죠? 그러면 30초 동안 파악이 안 되면요.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이걸 스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나? 그런데 이거 어디서 풀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1분, 2분, 3분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죠. 그때는 스킵 제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30초 안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30초 안에 문제 파악이 안 된다. 그럼 그 문제는 틀린 겁니다. 안 됩니다.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숫자까지 다 외울 정도로 나중에는 숫자까지 다 외웁니다. 문제 다 외우고 숫자까지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걸 딱 책을 펴는 순간 자, 오케이. 쩍쩍쩍쩍쩍쩍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 단계까지 가야 계산 문제가 실전에서는 겨우 풀립니다. 실전에서는 시간이 촉박하죠. 쫓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자신 있는 계산 문제가 아니면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건 불문율입니다. 모든 시험의 불문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산 문제 한 2개 정도 했죠. 마르고 닳도록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다른 예상 문제 뭐 있지? 다른 문제 자꾸 기웃거리면서 그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한 시간 있으면 거의 한 2, 30번은 풀어야죠. 네, 2, 30번 정도는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딱 내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푸는 순서대로 척척척척 해가지고 체크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쫙 풀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계산 문제, 중요한 계산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